네, 안녕하세요. 박영준입니다. 오늘은 그 텐트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특히 백패킹 입문자들에게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바닥이 물천지가 된 그 국산 텐트를 제가 하나 소개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텐트를 나무라기 위해서 또는 뭐 흠을 잡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런 동영상을 찍은 게 아닙니다. 텐트는 다 어떤 텐트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다 한계가 있습니다. 예. 제가 텐트를 제법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텐트가 많을까요?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텐트가 많은 게 아니고요. 그냥 용도가 다 다릅니다. 네. 혼자서 갈 때, 또 혼자서 가볍게 갈 때, 혼자서 좀 편하게 지내고 싶을 때, 또 2인이 갈 때, 그 다음에 또 바람의 세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 또 기온이 어떻게 되느냐, 계절적으로 여름이냐, 겨울이냐, 또 비가 올 것 같으냐, 안 올 것 같으냐, 그 다음에 뭐 어느 정도 고도로 그 텐트를 가지고 올라가야 되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제가 텐트가 다 달리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텐트가 많은 겁니다. 물론 뭐 그 중에는 겹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다 이제 제가 필요해서 제가 구입한 텐트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있죠. 이게 이제 4계절 텐트냐 3계절 텐트냐, 사실 이런 구분도 애매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유럽이나 미국에서 4계절 텐트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거와 또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온대 가서 이제 서로 다른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쪽에서 4계절 텐트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나라 여름에는 정말 무지하게 덥습니다. 그래서 이 뭐 동계 텐트니 3계절 텐트니 4계절 텐트니 하는 것도 어쩌면 굉장히 무의미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텐트는 있습니다. 뭐냐면 그 고산 등반용 텐트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극이나 북극을 갈 수 있는 이 극지 탐험용 텐트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텐트들은 이제 아주 그 분명하게 용도가 가려지는데, 그렇지 않은 텐트들은 이제 용도가 그러니까 계절적 용도가 애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초보들이 무슨 텐트를 사야 돼, 막 이렇게 고민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이제 그 조언을 구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자립형이냐, 또는 뭐 비자립이냐, 뭐 돔형이냐, 텐트가 터널형이냐, 그 다음에 전실이 있냐, 없냐, 그 다음에 뭐 또 그 출입구가 몇 개가 있느냐, 그 다음에 모기장이 있냐 없냐, 뭐 그 다음에 디멘전, 그러니까 길이, 그리고 천고, 높이, 그 다음에 폭은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또 싱글월과 더블월도 있네요. 근데 이런 특성들만 고르시면 반드시 한 번에 텐트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 물난리가 났던 그 텐트를 제가 동영상을 올렸던 이유는 과연 그 물이 어디서 왔느냐예요. 물이 분명히 바닥에 있는데 이게 바닥에서 스며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결로가 많이 생겨서, 그날 비가 왔었고 또 습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것도 바닷가니까요. 그래서 결로가, 그리고 또 추웠거든요. 그런 조건이 맞물리면 결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됐느냐. 결로라고 보기에는 이제 양이 너무 많죠. 그러면 이제 그 텐트 플라이에 그 실링이라고 있죠. 그것이 이제 완벽하지 않아서 그랬느냐. 그래서 그 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냥 텐트를 이렇게 그냥 고른다고 해서 뭐 싱글월이나 더블월이나 저쩌고 해서 이렇게 골라봤자 반드시 그 텐트가 자기가 원래 목적했던 그 바를 완전히 충족시켜주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물리적인 거 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사용 기온대를 먼저 가늠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름에도 또는 봄, 가을에도 쓸 수 있다. 또는 겨울에도 그냥 하나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텐트를 내가 원한다.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여름에 쓰려고 그러면 이제 그 스커트라 그러죠. 플라이의 제일 끝이 높아야 되고, 그러니까 땅에서 들려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쓰려고 그러면 또 그 안에 바람이 잘 통하게 그 메쉬로 되어 있는 이너 텐트가 있는 게 좋던지, 아니면 이제 텐트가 양쪽으로 다 개방되고 또 모기장이 이렇게 있는 텐트를 고르셔야 해요. 근데 그런 텐트들은 겨울에 춥습니다. 그러면 이제 침낭, 그 다음에 매트리스, 이런 데가 돈을 더 투자하셔야 돼요. 그래서 더 좋은 또는 두툼한 침낭을 이제 준비하시면 그런 텐트 가지고도 얼마든지 겨울에 캠핑을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느 쪽에 돈을 더 쓰느냐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가 이 텐트를 가지고 어떤 기온대에 사용할 것이냐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 내가 3계절용으로 하나를 이제 텐트를 구했다 그러시면 혹시 이제 겨울에도 한겨울에 정말 추울 때 이렇게 백패킹을 나가신다 그러면 침낭이, 그리고 또 침낭 카바 같은 것들이 든든하게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굉장히 테크니컬한 문제들인데요. 뭐냐면 이제 이 풍압, 다음에 결로, 그 다음에 방수압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30만원짜리 또는 뭐 요새는 10만원짜리 백패킹 텐트도 이제 네이처 하이커 같은 데서 나오죠. 10만원대도 있고요. 그 텐트를 가지고 모든 기상 조건 하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텐트마다 견딜 수 있는 풍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텐트들은 대부분 다 이제 시속 30마일이니까 시속 킬로미터로 따지면 시속 48km 정도의 바람에는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바람이 불 때 이 시속 48km에도 상당히 바람 세거든요. 근데 이런 바람일 때 텐트 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어쨌든 내 텐트가 어느 정도 풍압을 견디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폴과 그 텐트 프라이가 어떻게 풍압을 견디줄 수 있느냐. 이거를 굉장히 꼼꼼히 살피시고 계산을 해 보셔야 해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보통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한 48km의 풍속을 이길 수 있는 그 텐트가 있을 수 있고요. 시속 100km짜리를 그런 바람을 이길 수 있는 텐트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시속 100km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죠. 그걸 견디려고 그러면 텐트 폴도 두꺼워야 되고 텐트 원단의 인열 강도, 인장 강도가 모두 강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텐트의 원단이 두꺼워지고 그 때문에 텐트가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풍압하고 풍속과 관련이 있는 것이 사실은 이제 극지 텐트들입니다. 이게 이제 그냥 저는 그걸 그냥 동계용이라고 좀 부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뭐 동계에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동계에도 뭐 3계절 텐트로 얼마든지 캠핑은 가능한 거거든요. 다른 쪽에서 보완을 하면 되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극지 탐험용 텐트들이 문제가 되죠. 왜냐면 이게 이제 스커트가 들려 있으면요. 이게 바람이 밑으로 쳐서 눈보라가 그 텐트 안에 내립니다. 텐트 안에 눈보라가 쳐요. 근데 이제 3계절용 텐트는 대부분 위쪽이 이제 그 안쪽 이너 텐트의 위쪽이 메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텐트 안에서. 그 때문에 윈드 플랩이 특히 이제 그 북극이나 이런 데 풍속이 굉장히 강하고 이런 데 또 위에서 막 눈보라가 치고 이런 환경에서 쓰는 텐트는 스노우 스커트라고도 하고 윈드 플랩이라고 하는데 그게 다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보라가 밑으로 치고 올라와서 텐트 안에
예. 눈천지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장치가 필요한 겁니다. 8,000m 고산용은 조금 또 다릅니다. 예. 거기는 사실은 이제 눈이 오더라도 텐트 위에 쌓이고 이런 일은 없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냥 눈이 내리더라도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산용과 또 일반적인 남극이나 북극의 급지 탐험용은 또 조금 다릅니다. 네. 어쨌든 이 풍속에 대해서 이 텐트가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결로 문제죠. 결로가 안 생기는 텐트는 없습니다. 그런 텐트는 없습니다. 그 결로를 어떻게 처리하냐는 문제일 뿐이에요. 제가 이전에 올린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결로에 대해서 잘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로를 이제 원단이, 플라이 원단이 그냥 빨아들이느냐, 아니면 결로가 떨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으니까, 결로가 생기고 그것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안에 이너 텐트로서 그것을 이제 막아주는 그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텐트 플라이를 투습이 잘 되도록, 최근에 나온 거 보니까 투습은 정말 잘 되더라고요. 예. 제가 텐트를 요새 테스트 중에 있는 텐트가 있는데 아주 쾌적하더라고요. 결로도 많이 안 생기고. 그렇게 해서 투습이 굉장히 잘 되는 그런 텐트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결로가 안 생기는 텐트는 없다. 근데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이 텐트는 처리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또 조금 연구를 하셔야 되고, 만약 결로가 많이 생기고 이제 싱글 월이다 그러면 보통 침낭에 이렇게 막 묻고 이러거든요. 그 물이. 그러면 침낭이 꿉꿉해지죠. 그리고 보온 성능도 떨어집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침낭 커버 같은 것들이 또 있으니까, 방수 커버가 있거든요. 그걸로 이제 보완하시는 방법도 있고, 또는 그 침낭 중에는 이제 침낭 껍데기가, 방수, 최소한 생활 방수 정도는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로 또 보완을 하시면, 그 텐트가 결로가 많이 생겨서 싱글 월이라서 텐트가 다 젖는다,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보완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텐트를 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이제 방수압이죠. 이게 이제 비바람이 강하게 칠 때는 위쪽에 이제 텐트 플라이가 먼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텐트 플라이의 방수압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요거를 이해를 좀 하셔야 되고, 그래서 내가 엄청나게 비 오고 비 쏟아지고 이럴 때는 나는 산에 안 가, 또는 백패킹을 안 가, 그러시면 그렇게 방수압이 굉장히 높은 그런 텐트를 사실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바닥에 이제 방수압은 또 플라이보다 더 중요한데, 바닥의 방수압도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바닥을 어떻게 짚느냐에 따라서도 이게 물이 스며 올라오고 안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그 텐트 바닥을 이제 보통에 이제 요새는 1500 밀리미터짜리도 있고 3000밀리미터짜리도 있고 5000도 있고 만도 있습니다. 밑에 워터칼럼이라고 그러죠. 그 방수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만 사용하시면,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1500, 2000짜리로도 바닥에 물이 스며 올라오지 않게 만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비가 온다 그러면 땅이 완전히 젖기 전에 그 위에 바로 지면에 그라운드 시트를 하나 까는 거죠. 그러면 그라운드 시트가 대부분 다 방수압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걸 깔고 자기 텐트를 그 위에 치시면 돼요. 그리고 비가 좀 많이 온다 그러시면 배수로를 만들어서 빗물이 내 텐트 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셔야 해요. 그렇게만 하시면 바닥이 좀 방수압이 조금 낮은 텐트도 얼마든지 비가 올 때 사용하실 수 있고, 또 옷가지나 침낭이 빗물에 의해서 젖는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심실링 문제인데요. 이 심실링은 이제 고급 텐트들은 대부분 다 이제 안쪽에 사실 심실링을 이렇게 직접 집에서 해보시면, 제가 이제 심실링을 직접 한 것이 있는데 그게 매끈하게 예쁘게 안 됩니다. 근데 고급 텐트들은 이제 그게
대부분 다 이제 거기에 그 봉제사죠. 예, 봉제사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구멍을 막는 형태로 돼 있고 또 대부분 다 또 더블월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위쪽에서 새더라도 예, 그게 이제 그 많이 새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그게 빗물이 떨어지더라도 예, 그 이너 텐트의 위쪽에 떨어지게 되죠. 근데 이너 텐트가 또 그 빗물이 떨어지는 걸 막아줬기 때문에 빗방울들을 예, 그래서 안쪽에서 이제 쾌적해지죠. 예,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싱글월들은 이제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싱글월을 이제 사셨다. 근데 이 제품이 이제 그 위에 프라이의 방수압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러면, 그리고 좀 저렴한 텐트다. 이렇게 생각되시면 그 심실링을 집에서 그 실리콘 그 심실러가 있습니다. 그거 이제 구입하시든지 아니면 대부분 텐트를 구입하시면 그게 따라오는데, 예, 그걸 가지고 꼼꼼하게 집에서, 예, 그, 봉제선 있지 않습니까? 예, 텐트 프라이의 봉제선을 이렇게 잘 칠해서 막아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또, 텐트를, 비가 새서 고생하시는 그런 일은 없어요. 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텐트의 풍압이라든지 방수압이라든지 결로 문제라든지 결로의 해결 방법이라든지 또는 뭐 사용 기온대라든지 또는 적용될 수 있는 어떤 자연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를 그 초보, 백패킹 초보 또는 입문자들이 다 이해하실 수는 없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뭐 여러 텐트를, 여러 종류의 텐트를 사용해 보셔야지 이제 그 특성을 알게 돼요. 그리고 또 자기 텐트의 한계를 알게 되세요. 그래서 물론 이제 텐트를 고르실 때 굉장히 신중하게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하시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뭐 처음부터 100만 원이 넘게 가는 그 텐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덥석 하나를 샀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건 제 생각이긴 하지만 처음부터 뭐 100몇십만 원짜리 그 텐트를 사놓고 뭐 그렇게 그 즐기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뭐 한겨울에만 그 백패킹을 시작하지 않으시면 텐트는 그 나머지 계절이라 그러면 뭐 텐트는 뭐 30만 원에서 50만 원대 텐트 같으면 아주 잘 백패킹을 또는 캠핑을 즐기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그 텐트를 조금 겪어보셔야 해요. 그러면, 이 텐트는 결로가 많이 생겨. 그러면 벤티를 많이 여시면 돼요, 그냥. 예. 지퍼를 많이 여셔가지고 바람이 잘 통하게 하시면 결로가 적게 생겨요. 그 다음에 뭐 밑에 이렇게, 이게 물이 조금 스며들어. 예, 그러시면 거기 따라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보완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그 텐트가 내 텐트가 되는 거예요. 약간의 불편함, 또 그 불편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을 하시면 뭐 그렇게 비싸지 않은 뭐 심지어 뭐 10만 원대 농협 네이처 하이커에서 나오는 중국산 텐트로도 즐기시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뭐 비싼 텐트가 여러 면에서 낫죠. 여러 면에서 낫고 또 내구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처음 입문자들이 그 텐트를 가지고 백패킹을 얼마 할지도 모르시잖아요. 예. 뭐, 나는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뭐 계속 나는 뭐 산에서 이렇게 그 배낭 메고 올라가서 돌아다니는 걸 할 것 같아. 예. 그러시면 뭐 비싼 텐트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만은 입문자들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굳이 처음부터 100몇십만 원짜리 텐트를 사서 100몇십만 원짜리 텐트, 글쎄요. 제가 갖고 있는 예를 들자면 제가 자주 소개해드리는 헬스포츠 텐트 같은 것들은 아주 그 기상 조건이 나쁠 때는 안 들고 나갑니다, 그냥. 안 들고 나가고 다른 텐트 들고 나가니까요. 네. 그래서 그것도 단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잘 찢어지죠. 인열 강도라 그러죠. 인열 강도가 뭐 그렇게 엄청나게 질긴 텐트들이 아니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또 이제 뭐 인연 강도도 강하고 튼튼하게 만든 텐트, 그리고 위에 폭설이 내려도 견디고 옆에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려도 견디는 텐트들 있지 않습니까? 그건 대부분 다 무겁습니다, 그냥. 비싸고 무겁습니다. 굳이 뭐 그렇게 다니실 필요 없잖아요. 1년에 그런 날씨 몇 번 나가신다고요. 1년에 한 번도 잘 안 나가실 텐데 대부분은요. 그래서
일단은 시작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먼저 그 연구는 하셔야 돼요. 연구를 하시고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텐트를 그렇게 비싸지 않은 텐트를 구입하셔서 먼저 경험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